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될 거라는 기대감과 뉴욕 증시 강세 바람을 타고 코스피가 3,317까지 급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해서 지수가 1.6% 급등했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1조 8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1980년 1월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이로써 45년 만에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3,27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에 1.7% 이상 껑충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인 3,317을 넘겼습니다.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4년 2개월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해 지수가 급등했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합쳐 1조 8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3,314로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올라 한 달여 만에 72,600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5.5% 올라 30만 4천 원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도 있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11일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안대로 수정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 기대감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어 정책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1% 오르며 1년 1개월여 만에 833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1,400억 순매수를 하며 지수가 올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공항 이동도 오늘 없을 전망입니다. 일주일 만에 풀려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일단은 수용시설에 더 머물게 된 겁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조지아주 폭스턴 수용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인 근로자들이 수용시설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까? 네,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 정부 당국자는 조금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부터 애틀랜타 공항을 향해서 대형 버스로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더 머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지, 왜 전세기 출발이 지연됐는지, 오늘 이곳을 찾을 계획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현지 업체들이나 구금된 한국인들에게도 이 소식 전해졌을까요? 네, 현지 시간은 10일 새벽 4시 40분쯤으로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안에도 TV가 있어서 소식을 듣는다고 면회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날이 밝는 대로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곳 구금시설 주변에서는 현지 업체 관계자나 변호사 등의 발길이 전혀 없이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곳 시설 안으로 대형 버스 몇 대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버스가 평소와 다름없이 석 대 정도만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오늘 출발하는 것으로 알았던 현지 업체들은 서로 고생했다, 감사하다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물론 안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도 역시 출발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
당혹감과 함께 큰 실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에 구금됐다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우리 국민이 미국 재입국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오늘 밤에 있을 한미 외교장관 만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향하기 전 이번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미국에 다시 들어갈 때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미국의 이민정책 수장의 입에서는 오히려 자진 출국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미국 현지의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 조현 장관은 자진 출국하는 우리 국민의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적인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둘러 간 미국에서는 방미 일정 첫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루비오 장관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인 전문 인력들을 위한 비자 신설이나 쿼터 확대까지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방미해서 협상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빚어진 파열음이 외교장관 만남을 통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 파주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훈련할 때 쓰는 보조 도구인 묘사탄이 터진 것으로 보이고 폭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사고 내용 알려주시죠. 네, 파주 적성면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8명이고 사망자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중상 2명, 경상자가 6명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은 부상자들이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고 주로 허벅지와 팔 등의 화상을 입은 거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다친 장병들을 헬기와 앰뷸런스로 수도병원과 민간병원에 후송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정확한 부상 정도 파악을 위해선 의사소견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고 왜 발생한 겁니까? 네, 군은 훈련 과정에서 보조도구로 쓰는 묘사탄이 폭발해 사고가 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묘사탄은 실제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폭탄이 터지는 듯한 폭음 소리를 내는 교육 보조제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부대로 당시엔 사격장이 아닌 주둔지에서 사격 절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묘사탄이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폭발 원인을 포함해 당시 훈련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됩니다.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즉 약속대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합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은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이나 부정 등 언급을 잘 하지 않는다며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당 독재 폭주를 멈추라며 민주당을 직격하면서도 여러 차례 협치를 언급하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반응 없는 민주당에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시간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턱밑까지 온 특검 수사에 대해선 탄압과 보복이란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조국 사면부터 강선우 청문정국, 쟁점법안 강행 처리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강조했습니다.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고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한다면서 보수개멸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다만 검찰개혁과 방송법 등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면서 여당에 손 내밀고 대한정당 면모도 부각했습니다. 협치도 세 차례 언급했는데 협치와 통합이 없었던 전날 정청래 대표 연설과 차별화한 거란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50여 분 연설 내내 추임새를 넣으며 크게 야유했고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일부는 내내 휴대전화를 보거나 아예 등지고 앉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설문에 이재명을 윤석열로 바꾸며 딱 어울린다면서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고성과 질타가 가득했던 본회의장 모습은 방청온 초등학생들도 지켜봤습니다.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어제 자신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한 대로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서 연설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 말할 때 누군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역대급 망언을 한 인물은 자수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상대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영상을 통해 막말의 주범이 송 원내대표로 밝혀졌다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집권당의 비전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끔찍한 망언을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엽니다. 당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김 씨 측이 인정 여부를 밝히는 모두 절차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내일 조사에 건강상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은 오는 15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내일 예정된 조사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같은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한 총재는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거냐 물으면 지금 답하기엔 섣부르다며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재 측도 YTN에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호전되는 대로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권 의원은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한다면 앞서 특검에 불려나온 다른 공인들과 같은 공개 소환 방식으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씨 오빠가 내일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애초 소환 통보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일정과 관련한 사정이 있다는 건데 특검은 이와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의 대가로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요청으로 자금을 받아 그림을 구매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했었어요. 특검은 김 전 검사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진우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 물론 김진우 씨가 왜 장모 집으로 그림을 옮겼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김 씨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며 빠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공판전 증인 신문은 수사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재판 형식으로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 특검은 브리핑에서 내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형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자신의 메시지가 충돌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추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냈다며 이로 인해 혼선이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밖에 모이지 못했다며 나중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증인신문 청구 결과와 상관없이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는 쪽이 더 낫다며 빠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사기한이 한정된 특검 앞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오늘부터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과기부는 오늘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모두 278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KT는 고객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전해준다는 방침인데요. 일부 고객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오늘부터 직접 연락해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전액 보상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기부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펨토셀 기기와 ID 체계 등이 비슷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초소형 저전력 기지국인 펨토셀은 지하 등의 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활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로 반경 10m 안에서 통신을 제공합니다. 과기부는 아울러 일부 고객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상품권 사이트에서 ARS 인증 방식을 통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장비가 핵심 통신망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또 소액 결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민간 합동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사례처럼 KT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을 아꼈습니다. SK 해킹 사태에 이어서 KT 무단 소액 결제까지 사고가 잇따르자 과기부는 통신 3사의 망 관리 시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KT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KT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KT는 해킹 여부를 인지하고 피해 방지 절차를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T 측은 지난 5일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조치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피해 신고 이후 특정 패턴을 인지하는 데 반나절이 걸렸고 하루 뒤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킹 시도를 막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KT가 운영하지 않는 특정 기지국의 아이디를 발견했고 이 부분을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KT 측은 지난 5일 이후 불법 무선 장치의 접속 신호는 없었고 시스템 접속도 모두 차단해 더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 결제를 벌인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탈취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 고객 휴대전화가 수상한 기지국으로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KT가 운영하지 않는 가상의 기지국이었는데 해킹을 위한 불법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8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KT로부터 이번 해킹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 때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범행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펨토셀로 불리는 기기로 추정됩니다.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용 초소형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을 분산하거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용자가 이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되는데 이때 고유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런 그 기지국 장비에 해당되는 안테나 기술이라든가 그 중계기 기술을 알고 있는 그리고 KT의 그 기지국들이 갖고 있는 연결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많이 수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KT는 당국 요구에 따라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형태의 해킹이 발생한 만큼 해커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하고 소액 결제까지 이뤄진 건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해킹 정황에 따른 조치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에 응한 겁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도 강릉 지역 전체가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취수원 저수율이 매일 떨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도암댐 용수 역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용수 3천만 톤이 저장된 도암댐입니다. 강릉 수력발전소에 물을 보내기 위해 지난 1991년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발전 방류수가 가축분유, 농약, 토사와 섞여 남대천을 오염시키자 2001년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강릉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와의 거리는 불과 20km.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단수조치 코앞까지 떨어졌고 제한급수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마침내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창 도암댐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이곳 강릉 방류구를 통해서 물이 쏟아질 계획인데요. 이후 남대천을 거쳐 홍제 정수장을 통해 물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문제는 수질. 앞서 환경부는 방류수를 정수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기관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강릉시는 도수관로 15km 구간에 있는 용수 15만 톤에 한해 하루 10,000톤씩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애초 계획과 달리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단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비롯해 수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수질 검사는 물론 혹시나 있을 퇴적물 유입 등을 확인해서 혹시 상수 원수로 쓰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부와 한수원과 협의해서 즉시 방류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도암댐 방류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공사도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도암댐 용수 공급은 오는 20일쯤 이뤄질 예정. 한 자릿수 저수율을 앞두고 제한급수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가뭄과의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근 내륙에서는 낮더위가 이어지며 가을과 여름 두 계절이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예보되면서 건조한 강릉에도 단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수량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맑은 날씨에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니다. 기온이 오른 오후 시민들은 폭포수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와 손선풍기로 늦더위를 식힙니다. 서울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치솟는 등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가을, 낮에는 여름 날씨로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겁니다. 11일 목요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뜨거워지겠고 낮 동안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이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도 단비가 내릴 전망인데 강수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비의 양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중부지방 등 내륙으로 저기압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구름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구름이 지나는 길목에 강릉이 자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예측 모델마다 저기압의 경로를 조금씩 다르게 예상하고 있어 강릉 부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다소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 전국에 비가 예상이 됩니다. 강릉 등 영동 지방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저기압의 위치에 따라 비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영동 지역 단비와 전국 비 전망 자료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심무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노동당국이 밝혔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뽑는다고 해놓고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전 총장 딸을 합격시킨 건 문제라는 건데 윗선 지시나 압력은 일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은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딸 A씨가 자격 미달인데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두 차례나 부당하게 뽑혔다는 겁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우선
국립외교원 기간제연구원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해 학위 취득 예정이었던 A씨까지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A씨가 합격한 만큼 다른 지원자에겐 절차적, 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해 채용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지시나 압력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공무직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A씨를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거나 A씨 맞춤형으로 2차 채용 공고를 바꿨다는 의혹 등에 대한 위법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A씨 특혜 채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강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구금이 된 우리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사실이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현지 시간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체 사정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좀 걱정이 좀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70년 동맹의 실체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미국의 국내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 어떤 이 투자 확대를 둘러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후에 이런 결과가 그것도 상당 기간 준비해서 기획된 단속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측에 아무런 외교적 기팀조차 없었다는 거는 대단히 좀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대미 투자 확대를 하면서도 어쨌든 취업비자, 전문 취업비자 쿼터를 우리가 지금 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력의 한계랄까요?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안전하고 조기에 우리 이제 이 국민들이 귀국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미가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율이 어려울까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가 그 한 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실무에 외교부가 지금 비판받을 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측 사정이다. 행정 절차상의 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내지는 기술적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은 문제가 이겁니다라고 밝힐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 인사 말에 의하면 예컨대 버스로 모시고 공항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호송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커지고요. 저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거칠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측 근로자가 이렇게 구금되는 과정에는 소위 원청, 협력업체, 비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엇이 1차적인 우선순위냐? 전혀 행정상의 어떤 그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정말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호송을 하고 다시 이분들이 결국 투자를 위해서 불이익 없이 재입국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이익 없는 재입국 그리고 또 자진 출국이냐 추방 형식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의 그동안의 협상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는 자진 출국의 형식이고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미국 측과 큰 틀의 합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지 출발 날짜도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정부 설명이 그게 확정된 건지 아직도 세부 쟁점이 남아있는 건지 아직은 좀 단언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저 이제 배터리 공장이 거의 완공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멈춰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공장이 완결돼야 현지 지역에 그런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지금 8,000명 고용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걸 미국 정부도 홍보해 왔고 그 조지아주 주지사가 한국에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동반자로서의 이제 그런 의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저 단속 방식도 저분들이 무슨 장기간의 불법 체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비자의 종류상 그런 노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이 된 건데 저렇게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저렇게 막 마치 범죄자들 연행하듯이 한 모습 자체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불쾌하고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적법한 비자 스테이터스를 갖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 우리가 저렇게 다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현 외교장관의 책임론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책임론까지는 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요. 책임론이 아니라는 것보다 이거 자체가 그 현 정부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초에 비자 문제도 그렇고 이게 오래 묵은 문제예요. 사실은 10년이 넘은 문제고 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고 또 미국의 로비 회사에 잔금마치 550만 불이나 들여서 여러 가지 했는데 미 의회에서 굉장히 늦어졌고 특히 FTA를 맺은 나라 중에 유독 한국만이 지금 그 소위 한국인을 위한 전문가 비자가 안 나왔던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미국의 상황을 잠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석방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연방 정부인데다가 이게 지금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하고는 비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석방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는 아마 국토안보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토안보부의 여성 장관 크리스틴 놈이라는 여성이 워낙이 그러니까 좀 표현은 뭐하지만 굉장히 강경한 그런 보수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소위 사우스 다코타주 주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국토안보부로서 요번에 불법 이민을 얼마만큼 수감시키느냐 이 목표치에 지금 더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처음에 초동 대응을 할 때 유감이다. 협력을 요청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유감이 아니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투자 약속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이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업체 배터리 건설 공장까지 다 여파가 미쳐서 지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장 건설의 필수적인 전문 인력. 그러나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전문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방문 비자나 이제 다른 비자, 상용 비자를 통해서 일을 해왔던 거고 미국 측도 이건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 측 필요에 의해서 그냥 뭐 방관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이런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올스톱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FTA를 대한민국은 미국이랑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맺은 나라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중남미의 칠레 같은 나라라든지 또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그런 자국민을 위한 전문 취업 비자 쿼터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오래전부터 이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그런 불법 그 취업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이게 계속 유보돼 왔거든요. 차제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한미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저런 강경한 단속의 모습이 미국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공장이 완공이 되고 공장이 가동이 돼야 미국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거고 저 공장 건설의 필수적인 인력은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때문에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무리한 단속이었고 동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예의 같은 걸 지키지 않는 단속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그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권 국가답게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또 한미 관계의 어떤 발전이나 양국 간의 윈윈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폭스뉴스에서도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좀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한미 관계 앞으로 이것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동맹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혀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분들이 출국을 해서 다시 재입국을 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하고 공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장면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뭐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왜 비판하느냐 그러는데 야당의 비판을 지렛대로 써가면서 지금 미국에서 폭스뉴스 TV까지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입장 아닙니까? 미국에서 민주당도 굉장히 비판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거친 정책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뭘 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은 할 일을 했다라는 게 첫마디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속한 여성 정치인이 한마디 한 게 아무튼 도화선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반드시 E4 비자가 확보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들의 그 전문직이나 기능공들이 피해자 다수였어요. 원청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청과 협력업체에 있어서 원청도 이번에 상당히 어떤 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번에 뭐 비행기는 원청업체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한국인의 분노를 그냥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뭘 할래도 당신네들 1,500억 불 투자는커녕 관세 협상 그것도 우리 지금 못할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해야죠. 네, 이제 국내 정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네, 내일이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혼용무도의 100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뭐 이제 정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정부에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계엄을 두둔하고 윤호개인을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의 저런 식의 인식이나 주장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이라는 것 혹은 정부 견제라는 게 일종의 이제 숙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한데 그조차도 합리적 견제, 합리적 비판이어야 되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야당에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상승작용을 장군멍군식으로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고리를 좀 끊어야지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한쪽이 강하게 나온다고 다른 쪽도 강하게 나가고 그럼 그게 무한반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정청래 원내대표 연설할 때 그 노상원 메모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도대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이 확실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뭐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아직 인정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저걸 꼭 제가 평론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300명이 미국에서 구금이 돼갖고 지금 이제 거의 그 억류 상태에서 풀려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고단한 민생에 더해서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한반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위 책임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내란만 26번을 얘기하고 협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또 야당 대표는 뭐 독재, 일당 독재를 얘기하면서 어제 그 마치도 맞장구 치듯이 노상훈 수첩에 대해서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한마디로 지금 노상훈 수첩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존재를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 존재를 인정한 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참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가. 어떤 유명한 그 사람이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정말 꾼들이라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을 목포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긴급 수배했었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예,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잠적한 상태였는데요. 특검 측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를 해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도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목포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요. 사실관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화면도 있습니다. 저게 음성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유튜버가 그 화면을 잡아서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게 확인이 됐고, 야당에서는 이제 송 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공색하니까 대변인도 책임을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돌리고 있고, 결자 해지해야죠. 본인이 어쨌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말의 심각성은 단지 거친 표현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위헌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 내란이었고, 노상원 수첩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다시 말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다시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노상원이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이를테면 연평도에 폐구남을 가지고서 체포한 정치인들을 태우고 가서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실행이 안 된 게 아쉽다? 이런 표현인가라는 해석까지 났습니다. 결국 여전히 계엄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 목소리가 있다는데, 바로 그거를 송원석 원내대표가 증명한 거고, 무엇보다 어쨌든 이견이 있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더라도 어쨌든 함께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동료 의원인데 저런 극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되고, 원내대표직에서는 물러나야 되고, 심지어 지금 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요,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어쨌든 대화의 채널을 남겨두고 협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런 극언을 한 사람하고 여당에서 과연 협상을 해주겠습니까? 협상력이 없는, 혹은 협상력을 잃은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도 무용지물입니다. 저 자리를 지켜봤자 소용없다고 봅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약속대로는 없다.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지금 정치 현안도 많고요. 민생 현안,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지금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것 같은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아마 이제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 상태로 있는 그런 상당히 그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그런 얘기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와 지금 여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무수석과 당대표 간에 무슨 충돌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과연 그 당정 간에 지금 그 조율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피스메이커라고 추켜줬는데 지금 관세 협상의 강론에서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그 생각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앞서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 퇴행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야 간에 그런 입장의 차이가 늘 있는 거고요.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어쨌든 내란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어마어마한 사건, 비상계엄이라는 그 사건을 어쨌든 조기에 극복하면서 국정을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겪는 혼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도 인사 등등을 비롯해서 몇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결함 없이
국정을 안정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외적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만 지금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이 완결은 안 됐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도 얻었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진짜 승부처는 이제 민생 경제 여기에 좀 달려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그 과제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이제 상당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한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뭐 민생 경제의 마중물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대 지수를 찍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천이라는 게 과연 달성 가능할지 또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회복하고 만들어 나갈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기자회견에서도 주로는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또 대통령의 답변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A 학점을 줬는데 정 의원께서는 100일 동안의 이런 정부 움직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표현을 할게요. 전임자보다는 훨씬 낫죠. 그거는 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특히 무엇보다도 그 통합이라든지 협치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데 그게 형식이라든지 이벤트성으로 흐르지 말고 진정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국 그 정권을 평가하는 거는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나의 어떤 그 미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면 미래가 더 암울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비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그 대출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로서 안전장치나 담보장치를 만드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나 그게 15.9%나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분들인데 때문에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정하면 어떻겠냐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제안이나 의견이지 당장 그게 뭐 금융당국에서 그렇다고 뭐 이걸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혹은 이제 이 금융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역시도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 그래서 다음 날 뭐 어떻게 되고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뭐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게 지난 정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다만 대통령이 지금 보면 약간은 만기칠남이세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게 국민들에게 좀 든든함을 주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한다라는 효능감을 주는데 대통령이 이 말하자면 주관해야 될 의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무겁습니다. 때문에 저런 문제들은 오히려 시스템에 맡겨두는 게 다만 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지금 이제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저리로 부동산을 구매한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 논리예요. 신용이 높다 그래서 전부 부동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높은데 이런 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마치도 신용이 높은 게 잘못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도 신용이 낮은 사람의 이자를 조금 내려줘야 되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의 이자를 올려준다. 이거는요. 정책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때 말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생션이라는 게 부정적인 생션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파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바로 그 취임 초기에 빚 탕감과 관련해 가지고도 가장 반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5천만 원까지 빚진 사람 탕감해 준다 그러니까 5,100만 원, 5,200만 원 해가지고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사람마다 5천만 국민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갈 수 있도록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지의 여부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 정책은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의견을 내잖아요. 오늘 당장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다라는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전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그 강조를 민주당은 하고 이거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이 나오고 물론 나중에 그건 아니다라고 수습은 됐지만 대통령의 의견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의 무게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5천만 배는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보완드리면 예. 그 자리에서 뭐 금융위원장이었던가요? 어쨌든 그 금융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의 발언이 이게 뭐 고신용자의 그 이자를 높이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업들의 이익을 조금 줄이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이라는 게 무슨 이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이건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이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어제 그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면서 고신용자가 0.1% 이자를 더 부담하는 방안을 예를 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실태를 들여다보니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3곳 가운데 2곳꼴로 깜깜이 운영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고 시공사는 근거도 없이 수백억대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A씨는 2016년 한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저렴한 분양가로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토지부터 매입해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권유였습니다. 1년 안에 아파트가 반드시 올라가고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몽이 됐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문제 등이 지지부진해지며 착공은커녕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 그러는 사이 토지 매입을 위해 조합원들이 빌린 대출금 이자가 쌓이면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이거 해라면 찍고 다 그렇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거의 10년의 세월을 이자도 내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은 이론상으로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만큼 시행사를 끼지 않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자금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데도 조합이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 횡포를 부린 정황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시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건데 가령 한 시공사는 증액 근거도 없이 추가 공사비 166억 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전문적인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나 비리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을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조합장들의 윤리성이 사실 상당히 강조돼야 되는데 이 윤리성이 부족해서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은 지연되고 애꿎은 조합원들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는 상황.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연내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해서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서 3대 특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 수사 인원 과다 그리고 수사 기간 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 설치 관련법 재개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이고요. 특검법은 야당의 입장 수정안을 담아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요.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내일 처리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청년 취업자는 22만 명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조속히 추진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6만 6천 명 늘며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업은 돌봄 수요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로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인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영향으로 숙박 음식업도 취업자 수가 개선됐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는 계속됐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 1,000명 줄면서 14개월째, 건설업은 13만 2천 명 감소하며 16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건설 업황 부진과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40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2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고용률이 상승한 것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하면서 45.1%로 떨어졌습니다. 1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청년층은 지금 신규 채용 시에 경력직 선호도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률이 지금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는 30대 휴였음 인구는 32만 8천 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고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영일 기재부 1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 역량을 결집해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조속히 추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오는 15일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합니다. 삼성전자는 지호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일반 병사보다 복무 기간이 긴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호 씨는 11주 동안 교육 훈련을 받은 뒤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호진과 김재덕, 이우석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은 광주에서 계속된 대회 결승에서 미국을 6대 0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의 에이스 김호진은 통산 10번째 세계선수권 금메달 획득입니다. 다시 늦더위의 기세가 강해집니다. 내일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전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쉬어갔던 대구에서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주말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는 양이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되도록 많이 받고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두 번째 공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임기 시작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차례나 회견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내 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이 추린 핵심 질문에 이 대통령이 우선 답한 뒤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약속대련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일단 90분으로 예정된 회견 시간은 이 대통령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기로 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견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로 민생과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AI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고용 확대, 집값 안정, 그리고 증시 활성화 등과 관련한 대책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현재 50억 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도 공개될 거로 예상됩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통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 등 한미 간 쟁점 현안 또한 회견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북중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구상 역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후속 조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놓고 여권 내에서조차 일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3대 특검 기간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내용도 질문지에 들어갈 거로 관측됩니다. 하나같이 풀기 힘든 난제들이지만 결국 열쇠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 대통령의 언급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 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에서 15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체된 첨단 산업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과 기업, 정부가 함께 투자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선진국들 사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애초 계획했던 펀드 규모를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대폭 늘려 더욱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년간 자금을 투입해 지역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최대 125조 원의 부가가치를 끌어내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IT 분야 대기업 관계자들과 스타트업 창업자, 고등학생까지 참여해 첨단 산업 성장 전략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문제를 주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진다면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 대기업이 직접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는데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걸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지장 오래된 숙제인데 그래서 대기업들, 금융기관들, 정부 같이 해서 우리 후배들 키워서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자칫하면 부패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누가 펀드를 운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동시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국정 운영은 A학점을 주기 충분했다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세상을 어지럽힌 시간이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되었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멈춰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 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의 대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 바로 국회 법사위입니다. 간사 선임을 둘러싼 신경전을 넘어서 서로를 독재당, 내란당, 성추행당으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당연한 듯 또 목청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일주일 넘게 해달라 안 된다 추나 대전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추미애 위원장 홀로의 나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죠. 법사위는 오는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콕 집어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거수 표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일방적 진행이라는 반발 속에 내란당, 독재당, 성추행당이란 말로 서로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내란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나홀로 독재당 혼자서 다 해드세요. 박은정 의원님,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 있을 자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직 문화입니까? 반말하고 막말하고. 내란특별재판부도 거듭 도마 위에 올랐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조해진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하려는 거라며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민주당도 당내 이견으로 난감한 눈치입니다.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칼 계엄과 같다고 비판한 초선 박희승 의원은 의원 단체 SNS 방에서 쓴소리를 들은 거로 전해졌는데 박 의원은 비유가 부적절했다며 발언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그것이 개혁의 큰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거나 뭐라고 하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무르익지 않은 만큼 용산도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 구성에 공감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일에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안건은 아직 법사위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여당 내 신중론과 대통령의 의중이 핵심 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조사에 건강상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은 오는 15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내일 예정된 조사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같은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한 총재는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거냐 물으면 지금 답하기엔 섣부르다며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재 측도 YTN에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호전되는 대로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권 의원은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한다면 앞서 특검에 불려나온 다른 공인들과 같은 공개 소환 방식으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씨 오빠가 내일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애초 소환 통보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일정과 관련한 사정이 있다는 건데 특검은 이와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의 대가로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요청으로 자금을 받아 그림을 구매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특검은 김 전 검사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진우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 물론 김진우 씨가 왜 장모 집으로 그림을 옮겼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김 씨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며 빠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공판전 증인 신문은 수사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재판 형식으로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 특검은 브리핑에서 내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형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자신의 메시지가 충돌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추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냈다며 이로 인해 혼선이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밖에 모이지 못했다며 나중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증인신문 청구 결과와 상관없이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는 쪽이 더 낫다며 빠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사기한이 한정된 특검 앞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 특검의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서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에
비상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책과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으로 알고 있는 전부를 상세히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군부대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특검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 초기 경찰로부터 사건 발생을 통보받고도 허술하게 대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뒤늦게 해킹 피해를 신고한 건데요.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경기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곧바로 KT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 특정 통신사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건 전례가 없는 데다 비슷한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에 사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KT 측에서는 우리가 뚫렸을 리 없다거나 해킹일 리 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태 초기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KT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해킹 추정 피해를 파악하고 관계 당국에 알렸는데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 불가로 피해 사실을 알기 전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범행 가능성을 전달받았는데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적어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KT는 최초 피해 발생 이후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전체 홀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일부 고객에 대해서 이상한 아이디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느라고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정부 조사 과정에서 KT의 늑장 대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부는 KT 측이 전체 통화 기록을 토대로 자체 파악한 결과 모두 278건, 1억 7천만 원의 무단 결제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펨토셀 기기와 ID 체계 등이 비슷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모 포병부대에서 비사격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폭발 효과를 내는 묘사탄이 폭발해서 장병 10명이 다쳤습니다. 육군은 현재 다친 장병들이 헬기와 구급차로 수도병원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부상 장병 가운데 상사와 중사는 팔과 허벅지에, 나머지 장병은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발 효과를 내는 묘사탄은 실제 폭탄이 아닌 폭음 소리를 내는 교육 보조제로 현재 군사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제주 서귀포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려다 다시 후진합니다. 잠시 뒤 길을 걷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차로 다가가 운전자와 말을 주고받습니다. A씨는 이곳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린 뒤 피해 학생에게 알바를 하지 않겠느냐며 유인했습니다. 학생이 차 번호를 보려 하자 A씨는 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건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2시 40분쯤. 학교에서 불과 170m 떨어진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학생이 곧바로 파출소를 찾아 차량 특징을 정확히 알려줘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가서 신고하게 되었고요. 다만 그 신고 과정 중에 차량의 어떤 조그만 차량이라는 그런 특징만 설명을 좀 해줘서 그거에 수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에도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혼자 하원을 하는데 놀래서 오늘 일부러 반차를 내고 아이를 하원시키러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는 남의 일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고 너무 놀랬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 이어서 관악구와 경기도 광명까지 수도권 곳곳에서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린 학생들인 만큼 걱정도 큰데 일단 서울에서는 경찰의 등하굣길 순찰 강화 등 관련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을 맞은 초등학교 앞입니다. 경찰차가 곳곳에 배치됐고 골목골목 아이들의 하굣길에도 경찰관들이 미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주 동안의 등하굣길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유기농권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다 순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몇 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최근 수도권에선 유괴 미수와 같은 초등생 대상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서울 관악구에선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이리 오라며 손을 낚아채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그제 경기 광명에선 1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사분들도 막 그런 차 대통을 세워놓고 뛰어갔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서울 홍제동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붙잡혔습니다.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학부모들은 최근 잇따르는 초등학생 대상 범죄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영자가도 조금 무섭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되죠. 불안하죠. 할 말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죠. 한 해 300건 넘게 발생하는 유괴 사건의 70% 이상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 만큼 일정 기간만 이뤄지는 순찰 강화보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경찰이 합동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관여를 하는, 즉 수상한 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면서 조금씩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날이 더 더워지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과 전남 해안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해수면이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에서는 만조때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철 심한 폭염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모기가 최근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따라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의약 외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뿌리는 것보다 얇게 뿌리는 것이 좋고요. 효과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나 눈, 그리고 입 주변은 피해서 뿌려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